우리가 몽테뉴 하면 보통 철학에 담긴 에세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철학자의 서재에서 나온 그런 정제된 글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가장 사적인 기록, 바로 1580년에 시작된 그의 여행 일기입니다. 몽테뉴는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신장 결석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아주 긴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아픔을 겪고 또 엄청난 호기심으로 세상을 관찰했던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몽테뉴의 눈을 빌려서 16세기 유럽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몽테뉴의 여정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 같은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길을 나선 게 아니었던 거죠. 그의 영혼을 정말로 움직였던 건 바로 멈추지 않는 호기심, 그리고 길 위에서 배우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의 눈을 통해 이 멈추지 않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16세기 유럽을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몽테뉴의 이 기나긴 여정은 1580년 9월 5일 그의 성이 있는 보몽을 출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스위스와 독일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이탈리아로 향하는 아주 길고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정의 첫 번째 기착지였던 모호에서부터 몽테뉴의 남다른 관찰력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는 도시의 지리적인 특징부터 파고들기 시작해요. 마른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발견하죠.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마르쉬에라고 불리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지구였어요. 이곳은 과거에 영국군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낸 공로로 왕으로부터 영원히 세금을 면제받은 그런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 도시의 지금 모습이 과거에 어떤 사건들로 인해 만들어졌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또 고대 수도원을 방문해서는 전설 속 영웅, 덴마프인 오지에이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거대한 뼈, 그리고 전투로 이가 다 빠져버린 거대한 검 두 자루를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신화와 현실의 경계를 탐색하죠. 이 첫 번째 기록만 봐도 그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과 이야기에 아주 깊이 매료된 탐험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 에스프레네에서는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에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한 아주 저명한 인물, 스트로치 원수의 무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당대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으니까 뭔가 대단한 무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아무런 표지속도 묘비명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의 끝이 이렇게나 허무할 수 있다니, 몽테뉴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이름조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이런 관찰은 훗날 그의 에세이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질 인간 존재와 명성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씨앗이 되죠. 자, 여기서 이 여정의 주된 목적이 치료였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당대의 아주 저명한 예수회 학자였던 말도나 신부를 만나는데요. 그에게서 유럽 전역의 명성이 자자했던 스파 온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설명이 정말 흥미로워요. 물이 어찌나 찬지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곧 위장의 따뜻한 기운이 쫙 퍼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3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마셔야 하고 물의 성분이 또 얼마나 강한지 손수건을 담그면 노랗게 물들고 작은 동물은 즉사할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듣죠. 이 대화는 앞으로 몽테뉴의 여정에서 건강과 수치료법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치료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몽테뉴의 여정은 단지 풍경이나 유적만을 좇지 않아요.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고 인간 세상의 온갖 기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가 들었던 기이한 이야기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비트리르 프랑수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몽테뉴는 정말 믿기 힘든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첫째는 87세의 나이에도 지팡이 하나 없이 400m를 거뜬히 걸었던 한 귀부인의 이야기.
둘째는 남자로 살기 위해 평생을 남장한 채 여자와 결혼까지 했던 직조공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체가 발각된 후에 다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 바로 마리 제르맹의 사례입니다. 수염난 마리라고 불리던 그녀가 22살 때 높은 곳에서 힘껏 뛰어내리는 순간 갑자기 신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앙브로아즈 파레의 의학서적에도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몽테뉴는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 성의 경계,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매료됩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기이한 현상들을 기록하면서 인간 존재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몽테뉴의 여정은 낭만적인 탐방에서 절박한 치유의 과정으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 즉 그의 지병인 신장 결석으로 인한 산통이 그를 덮친 겁니다. 고통이 너무나 격렬해서 그는 원래 계획했던 여러 도시 방문을 전부 포기하고 가장 가까운 치료지로 알려진 플롱비에르 온천으로 경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부터 그의 여정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을 탐험하는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이 여행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면서 치료를 향한 그의 탐구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몽테뉴의 지적 호기심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플롱비에르로 가는 길에 그는 푸세라는 곳에서 아주 독특한 수녀원을 발견하고 그 안을 들여다봐요. 이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엄격하고 폐쇄적인 수도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귀족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수녀들은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죠. 더 놀라운 건 고위직을 제외하면 순결의 의무조차 없어서 자유롭게 남성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수녀 자리를 자격 있는 다른 귀족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었어요. 몽페뉴는 이처럼 기존의 관습과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적, 종교적 구조에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여행을 통해 찾고자 했던 것, 즉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니었을까요? 드디어 몽테뉴의 첫 번째 주요 치료 목적지인 플롱디에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16세기 온천 도시의 생생한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몽테뉴의 독특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온천 치료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엄격한 실험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이나 다른 방문객들은 온천을 거의 사교와 유흥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탕에 들어가고 심지어 탕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속에서 부항을 뜨고 피를 뽑는 의료 행위까지 했어요.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대상으로 아주 체계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9잔의 물을 마시고 목욕은 이틀에 한 번, 딱 1시간으로 제한하고 목욕을 한 날에는 저녁 식사를 거르는 등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죠. 그에게 온천 치료는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탐구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치료를 시작한 지 엿새째 되던 날, 몽테뉴는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복통 발작을 겪습니다. 고통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죠. 그 치독한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몽테뉴는 통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몸속에서 결석이 움직이는 걸 생생하게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에 걸쳐서 실제로 2개의 작은 돌과 자갈들을 배출해냈죠.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아주 명백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병이 실제로 신장 결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플롱비에르 온천수가 강력한 효능을 지녔음을 그의 몸이 직접 증명한 셈이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증명을 통해 그는 앞으로 계속될 온천 치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온천은 치료의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몽테뉴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수집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앙델로 영주가 들려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형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 순간적인 충격과 슬픔 때문에 수염과 눈썹의 절반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해버렸다고 고백했어요. 정신과 육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몽테뉴는 이 생생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몽테뉴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는 익숙한 프랑스어권인 로렌 지방을 떠나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자치주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스위스에 들어서자마자 몽테뉴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사회 구조를 목격하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멜루즈의 한 여관 주인이 바로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낮에는 훌륭한 시청사에서 시회를 주재하는 존경받는 의장이었다가 저녁에는 자기의 소박한 여관으로 돌아와 손님들에게 직접 와인을 따르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 사회, 그에게는 이게 매우 신선하고 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프랑스의 귀족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의 기록을 보면 프랑스와 비교해서 스위스와 독일 지역의 생활 수준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집집마다 외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하고 마을 곳곳에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공공분수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가난한 시골의 작은 오두막집에도 유리창이 달려있는 모습은 그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프랑스의 연기 자욱하고 비효율적인 벽난로를 생각하면 이곳의 화려하면서도 효율적인 도자기 난로는 얼마나 획기적이었을까요? 게다가 무겁고 눅눅한 소미골 대신 가볍고 포근한 깃털 이불까지. 그는 프랑스보다 월등히 뛰어난 편안함, 청결함, 그리고 시민적인 아름다움을 즉시 알아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몽테뉴는 프랑스의 귀족 중심 사회와는 다른 시민적 가치와 실용성이 존중받는 사회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몽테뉴의 예리한 시선은 생활의 가장 세세한 부분, 바로 식탁 예절까지 파고듭니다. 그가 발견한 찰점들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와인에 물을 타 마시는 프랑스인들과 달리 독일인들은 순수한 와인의 맛을 즐겼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는 프랑스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한 가지 요리를 다 먹으면 접시를 깨끗이 치우고 다음 요리를 내는 마치 현대의 코스 요리 같은 방식이었죠. 심지어 개인용 나이프와 스푼을 사용하고 식사가 끝나면 모든 손님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접시를 한 바구니에 모으는 독특한 문화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야말로 한 사회의 질서의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몽테뉴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몽테뉴의 여정은 다음 온천 목적지인 바덴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화려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목욕탕으로 유명한 앞서 지나온 개신교 지역과는 다른 카톨릭 도시였어요. 몽테뉴는 바덴의 온천시설에 그야말로 극찬을 보냅니다. 특히 개인 목욕탕은 단순한 욕실이 아니라 우아한 작은 방과 같았다고 묘사해요. 햇빛이 잘 드는 유리창, 아름답게 칠해진 벽,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우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 있게 이곳을 추천했는데 단순히 물의 효능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품위와 편안함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던 몽테뉴는 현지 목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 유럽을 송두리째 뒤흔들던 종교개혁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슈빙글리파, 칼뱅파, 루터파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은 인간의 구원이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 같은 핵심 교리에서 어떻게 묘묘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증오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합니다. 특히 그는 슈빙글리파와 칼뱅파가 연합해서 루터파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주목해요. 종교개혁이 단일한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흐름이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 몽테뉴는 위대한 라인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강변에 자리 잡은 도시들의 기술, 지방자치, 그리고 더 다채로운 지역 풍습들을 관찰합니다.
샤프하우젠에서 몽테뉴는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결합된 정말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 기발한 정원은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조각해서 만든 작은 방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나무의 아랫가지를 엮어서 바닥을 만들고 줄기를 따라 자란 가지들을 따 올려 벽을 세우고 맨 위쪽 가지들을 펼쳐서 지붕을 얹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앙에는 나무 밑동에서 솟아오른 분수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이 경이로운 광경은 몽테뉴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인간의 창의력에 감탄하게 했습니다. 몽테뉴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제국 도시들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프랑스와는 다른 법, 더 큰 부,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공존이 어느 정도 확립된 새로운 세계였죠. 독일에서의 경험은 미각의 대향연이기도 했습니다. 몽테뉴의 일기에는 그 생생한 묘사가 가득해요. 마르멜로나 사과 같은 과일로 만든 달콤하고 향긋한 수프로 시작해서 귀한 진미로 대접받는 가지 요리, 그리고 구운 고기를 익힌 자두나 배와 함께 먹는 독특한 조합까지. 특히 회향이나 쿠민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를 넣어서 독특한 향을 낸 빵과 식후에 일부러 갈증을 유발해서 술을 더 마시게 하려고 내놓는다는 향신료빵은 그에게 매우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몽테뉴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반성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3가지를 아쉬워했다고 기록했어요. 첫째,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요리사를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 맛있는 현지 요리법을 직접 배워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죠. 둘째, 언어의 장벽 없이 현지인들과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 왜 독일인 하인을 고용할 생각을 못했을까? 셋째, 미리 안내서를 읽지 않아서 그 도시의 중요한 명소들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방문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몰입하기를 원했던 진정한 탐험가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몽테뉴는 종교개혁의 복잡하고 쓰라린 현실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루터파 도시 이스네에서 만난 한 신학 박사가 그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해요. 칼뱅파의 저녁 식사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옛 카톨릭 미사를 100번 듣는 게 낫겠다. 이 발언은 당시 개신교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공동의 반대 세력보다 개혁의 방향을 달리하는 다른 개신교 분파에 대한 징후가 때로는 더 컸다는 사실.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몽테뉴 여정의 일부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관찰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독일인들은 상대방이 오른쪽에 앉는 걸 큰 무례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언제든 칼을 뽑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오른쪽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동맹과 적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던 그 불안정한 시대에 상대를 위한 최고의 예의가 곧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배려하는 것이었다면 그 시대의 신뢰와 인간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다음 여정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며 계속 생각해볼 화두가 될 것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 그의 위대한 저서 에세이의 뿌리가 된 실제 경험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그가 1580년부터 약 17개월 동안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남긴 아주 솔직하고 상세한 기록, 바로 그 여행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요, 단순히 지도에 그어진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16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 갈등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또 사회 변화의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난방은 어떻게 했는지, 침대 시트는 깨끗했는지,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몽테뉴의 눈을 통해 그 시대를 함께 걸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까요? 먼저 프랑스 로렌 지방을 떠나 독일 땅에 첫 발을 내딛고요. 곧이어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문화를 가진 스위스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지병이었던 신장결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온천 휴양지였던 바덴에 머물게 되죠. 그 후에는 라인강을 따라가면서 펼쳐지는 자연의 경이와 인간 기술의 위대함에 감탄하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풍이 휩쓸고 간 여러 제국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몽테뉴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여행 스타일까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여행을 시작해보죠. 1580년 9월 27일 몽테뉴 일행이 프랑스 동부 로렌 지방의 플롱비에르 온천을 막 출발하던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특히 이 구절을 보세요. 그냥 산길을 갔다가 아니죠. 말발굽 아래에서 울리는 땅의 소리, 그 독특한 공명음까지 포착해냅니다. 마치 주변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다는 이 표현은 그의 관찰이 얼마나 감각적이고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눈에 보이는 풍경을 넘어 그 장소가 가진 청각적인 질감까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겁니다. 첫 목적지인 루미르몽에서 몽테뉴는 지역 귀족 사회의 관습을 아주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수녀 회장이 그에게 아티초크나 와인 같은 선물을 보내온 건 당시 귀족 여행자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 재미있는 건 바로 오순절의 눈이라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면 봄이거든요. 그 봄에 눈 2그릇을 구해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어떤 시절에 이 차가움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이걸 못 지키면 흰소 4마리가 끄는 수레를 바쳐야 했다니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죠? 결코 가볍지 않은 사회적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몽테뉴의 호기심은 그를 그냥 마을이나 구경하는 관광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아마포 옷을 빌려 입고 수백 피트 지하에 있는 은광으로 내려가요. 이게 바로 몽테뉴다운 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산업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서 땀과 노동의 현장을 몸으로 체험하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실천적 탐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몽테뉴는 평생 익숙했던 프랑스의 절대 왕정, 귀족 중심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마주하고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위스에 도착해서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역시 종교개혁의 영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로 개종한 걸 확인하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순히 종교가 다르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제단이나 성상은 다 치워졌지만 교회 건물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주 호의적으로 기록해요. 아마도 종교적 신념은 바꿨지만 과거의 문화유산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은 그들의 태도에서 어떤 합리성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몽테뉴가 스위스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의장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손님들 시중을 드는 모습이라뇨. 심지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전직 대령 출신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신분과 직업이 아주 엄격하게 나뉘어 있고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던 프랑스 귀족 사회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었죠. 몽테뉴는 여기서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유연하게 바뀌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목격한 겁니다. 당시 유럽의 지적 중심지 중 하나였던 바젤에서 몽테뉴의 지적 호기심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적의 기습을 막으려고 도시의 시간을 일부러 1시간 앞당겨 놓았다는 관습에서는 그들의 실용주의를 읽어내고요. 당대 최고의 의사이자 박물학자였던 펠릭스 플라터가 만든 식물 표본집에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기록하려는 새로운 과학 정신을 발견하죠. 또 여러 프로테스탄트 분파들이 서로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모습은 종교전쟁으로 피비린내던 프랑스의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몽테뉴는 독일 여관의 관습을 거의 인류학자처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이 독이난로에 대한 감탄은 정말 대단해요. 연기나 그을음 없이 방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이 난방 방식은 벽난로 바로 앞에서만 잠깐 몸을 녹일 수 있었던 프랑스에 비하면 훨씬 진보된 기술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침구 위생에 대한 그의 불평은 정말 신랄합니다. 깨끗한 리넨 시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랑스 귀족의 관점에서 대체 몇 번이나 썼는지 알 수 없는 더러운 시트와 기철 이불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었겠죠.
이처럼 그는 좋은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나쁜 점은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16세기 유럽의 서로 다른 생활 수준과 문화를 아주 생생하게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스위스의 사회와 문화를 탐방한 몽테뉴의 여정은 이제 그의 오랜 고통이었던 신장결석을 치료한다는 아주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온천으로 유럽 전역의 명성이 자자했던 카톨릭 도시 바덴입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바덴이 단순한 온천 마을이 아니라 16세기 유럽의 거대한 의료 관광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일 300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주방이 11개, 난로가 17개나 되는 여관이라니 그 규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이곳이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는지 또 온천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몽테뉴는 바덴의 고도로 발달된 온천 문화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부유한 방문객들을 위한 사적이고 호화로운 개인 욕조가 있었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면서 어울리는 사교의 장으로서의 공중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이 두 공간의 대주를 통해 당시 온천이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소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욕조 안에서 부항이나 피를 뽑는 사열 같은 의료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이곳이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서 종합병원 역할까지 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몽테뉴는 온천수를 그냥 마시지 않고 그 성분을 분석합니다. 마치 와인 소믈리에가 포도 품종을 감별하듯 자신의 혀와 코를 이용해서 물의 맛, 향, 질감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죠. 데운 물 같은 부드러운 맛, 유황 냄새, 소금의 톡 쏘는 맛, 이것이야말로 그의 모든 경험을 철저히 감각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실험실로 삼아서 온천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면밀히 관찰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몽테뉴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하루 종일 목욕한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따라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30분이라는 자신만의 입욕 시간을 정하죠. 이건 권위나 관습에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는 그의 철학, 즉 에세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바덴에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일행은 이제 문명의 젖줄인 라인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이 여정에서 몽테뉴는 압도적인 자연의 힘과 또 그 힘을 제어하고 활용하려는 인간의 놀라운 창의력, 이 두 가지 모두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몽테뉴는 라인 폭포의 장엄한 광경 앞에서 그야말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의 묘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요. 경이롭게 포효하며 거대한 도약을 한다는 이 표현에서 그는 자연을 그냥 정적인 풍경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용적인 기계장치에 대한 그의 매혹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영리한 자동화 장치들을 정말 세심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굴뚝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의 힘으로 고기 굽는 꼬치를 자동으로 돌리는 스모크잭에 대한 묘사는 아주 상세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노동을 줄여주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인문주의자였던 그가 이처럼 공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콘스탄츠에서는 도시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거대한 수력시설을 직접 방문합니다. 라인강의 물을 여러 단계의 거대한 바퀴를 이용해서 무려 50피트, 약 15m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도시의 물레방아대를 돌린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당시 공학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몽테뉴는 이 거대한 기계장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자연의 힘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문명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거대한 의지에 감탄합니다. 이제 몽테뉴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직접 속해서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던 자유제국 도시라는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로 들어섭니다. 이 도시들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극심한 분열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생존과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당시 독일의 종교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개혁이라는 한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현실이 있었던 거죠.
카톨릭을 굳건히 지키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린다우처럼 카톨릭 신자는 거의 없는데도 성직자들이 여전히 수입을 얻으면서 공존하는 기묘한 형태도 있었고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슨이나 캠프텐처럼 도시 자체는 루터파가 장악했지만 카톨릭 수도원이 여전히 그 안이나 바로 외곽에서 번성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종교적 신념의 대립이 반드시 전면적인 배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각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공존의 형태가 나타났던 겁니다. 몽테뉴는 현상을 그냥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듭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인 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그 지역의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대화를 통해 발견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루터파 사람들에게 주된 적은 카톨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성상이나 오르간, 십자가 같은 전통적인 상징들을 모조리 파괴하려 했던 칼뱅파나 치빙글리파를 훨씬 더 급진적이고 위험한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칼뱅파 예배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카톨릭 미사를 100번 듣겠다고 말할 정도로 격렬한 반감을 드러내죠. 이를 통해 몽테뉴는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분열이 카톨릭과의 대립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며 종교개혁의 양상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 겁니다. 결혼식 후에 목사는 몽테뉴에게 축하연에서 춤추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태연하게 말하면서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화예요. 당시 프랑스의 엄격한 칼뱅주의자들은 춤 같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 목사의 스스럼 없는 대답을 통해 몽테뉴는 이곳 루터파의 문화가 인간적인 삶의 즐거움을 긍정하는 보다 관용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 모든 여정은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한 상세한 관찰 기록인 동시에 몽테뉴라는 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여행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철학, 이른바 여행의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몽테뉴 여행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행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아요. 그에게 여행은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정해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는 의도하지 않은 만남,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경험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고, 불확실성 자체를 기꺼이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의 후회조차도 참 인간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이 세 가지 후회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더 깊고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갈망이죠. 현지 요리를 배우고 현지인과 직접 소통하고 방문할 장소에 대해 미리 공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행 다녀온 뒤에 이거 해볼 걸 하고 비슷한 후회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특히 숙소의 청결함이나 편안함, 난방시설 같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독일과 스위스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낫다고 주저없이 말하죠. 또 와인에 물을 섞어 마시던 프랑스 귀족의 습관을 버리고 현지인들처럼 와인 그대로를 마시는 모습은 자신의 편견과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의 열린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몽테뉴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발견은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찾아온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효율과 계획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안전한 길에 가두어 둠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한 발견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그저 길을 잃도록 스스로를 허락한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만나볼 미셸 드 몽테뉴는 16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아주 긴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그의 여정을 담은 이 책은요, 그냥 어디 가서 뭘 봤다 하는 단순한 기행문이 아닙니다. 아주 예리한 관찰자의 눈에 비친 16세기 유럽의 모습을 마치 어제 찍은 사진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몽테뉴는 스위스의 그 험준한 산들을 뒤로하고 라인강을 건넙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16세기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어권 땅의 심장부로 들어선 거죠. 이때부터 그의 여행은 그냥 지도 위에서 점을 찍는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귀국의 눈에 비친 낯선 관습,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격렬한 종교적 신념이 부딪히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진짜 탐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몽테뉴의 여행 철학,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 철학 전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로 똑바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몽테뉴한테 여정은 그런 과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계획을 안 세우니까 길을 잃을 걱정도 없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경험이야말로 그날 하루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고 살아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자유로운 마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 덕분에 그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낯선 독일 땅의 모든 것을 어떤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몽테뉴 일행이 라인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 펼쳐졌던 스위스의 거칠고 장엄한 산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손으로 정말 정성껏 가꾸어 놓은 끝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포도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풍경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전환이었죠. 거대한 자연의 힘이 모든 걸 지배하던 땅에서 이제는 인간의 노동과 계획이 만들어낸 질서와 풍요의 땅으로 들어섰다는 신호탄이었거든요. 앞으로 그가 독일에서 계속 마주하게 될 특징들, 그러니까 실용성, 부지런함, 그리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질서 정연함에 대한 아주 강렬한 첫인상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몽테뉴의 초기 여정만 살짝 따라가 봐도요, 16세기 유럽의 정치 지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선이랑은 얼마나 달랐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해요. 어떤 도시는 황제한테만 직접 충성하고, 어떤 도시는 스위스 연방 소속인데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또 바로 옆 동네는 카톨릭인데 몇 킬로만 가면 거기 루터파 도시고요. 이 모든 게 모자이크처럼 뒤죽박죽 얽혀 있었던 거죠. 이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봉건제도의 복잡한 유산에다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몽테뉴는 국경을 넘자마자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몽테뉴의 시선은 아주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그에게는 거대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정말 작은 시골 오두막집에도 달려있는 유리창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유리는 엄청난 사치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시골집에까지 있다는 건 이 지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꽤 잘 산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알록달록 아름답게 칠해진 집 외벽으로 향합니다. 마을 곳곳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분수와 시계들까지,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이것은 질서가 있고 풍요롭구나, 그리고 미적인 감각도 있구나 하는 상징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탄을 넘어서 단언하죠. 독일의 개인주택 수준은 프랑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요. 자, 이제 몽테뉴의 관찰은 더욱 구체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독일의 여관 문화예요. 며칠씩 고되게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소라는 건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을 가장 가까이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창문 같은 곳이죠. 몽테뉴는 바로 이 독일의 여관에서 발견한 독특한 안락함과 질서정연한 관습에 완전히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평가하죠. 프랑스의 어떤 여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말입니다. 몽테뉴가 감탄했던 독일식 안락함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혁신적인 난방 기술. 바로 타일로 마감된 도자기 난로였어요. 연기나 그을음 하나 없이 방 전체를 쾌적하고 균일하게 데워주는 이 방식은 몽테뉴에게 거의 문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바로 깃털 이불이라는 수면의 기술입니다. 몸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데 동시에 온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그 따뜻함. 그는 이 이불의 편안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죠. 여기에 반짝반짝 광이 나게 닦인 가구와 흠 하나 없는 식기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서비스까지 이 모든 디테일이 합쳐져서 그에게 안락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경험을 선사했던 겁니다. 몽테뉴 자신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한 문장에 그가 느꼈던 해방감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거대한 벽난로 상상이 가시나요? 불 바로 앞은 뜨거워서 얼굴이 탈 것 같은데 등은 시리고 방 안은 늘 매캐한 연기랑 그을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가 아끼는 비싼 장화를 태워 먹는 일도 흔했고요. 그런 불편함에 평생을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연기 하나 없이 방 전체를 쾌적하게 데워주는 독일식 도자기 난로는 그야말로 문명의 축복이자 진정한 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몽테뉴가 왜 그렇게 독일 여관을 극찬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침구의 질, 난방의 효율성, 청결도, 가구 수준, 서비스의 체계성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독일 여관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여행자의 주관적인 평가, 여기가 더 좋더라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16세기 두 문화권의 생활 수준과 삶의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아마도 이런 차이는 상업을 통해 부를 쌓은 독일 도시의 시민 계층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실용성이나 효율성 같은 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반영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숙소만큼이나 몽테뉴가 푹 빠졌던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독일의 질서정연한 식사 문화였습니다. 일단 식사 예절부터가 달랐어요. 와인에 물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맛을 즐기는 관습이라든지 모든 손님이 각자 개인 은잔을 쓰고 시종 한 명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시중 드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서빙 방식도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요리를 다 먹어야만 다음 요리가 나오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코스 요리 같은 방식이었죠. 음식 자체도 아주 새로웠습니다. 구운 고기에 달콤하게 조리한 과일을 곁들여 먹는다거나 마르멜로라는 과일로 만든 수프 같은 이색적인 조합에 큰 흥미를 보였죠. 무엇보다도 서두르지 않고 서너 시간에 걸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는 그 방식이 그에게는 아주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자, 안락한 여관과 풍성한 식사를 뒤로하고 이제 몽테뉴의 여정은 16세기에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종교 문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의 여행은 이제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문에 갈갈이 찢어진 유럽의 종교 지도를 직접 자기 몸으로 겪어내는 생생한 탐사가 되는 거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몽테뉴의 눈에 불과 어제까지 하나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이 복잡한 현실이 과연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몽테뉴가 마주했던 종교적 모자이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이웃 도시들이 완전히 다른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바젤에서는 여러 개신교 종파가 서로 경쟁하듯 섞여 있었는데 바로 그 옆 동네인 바덴은 아주 굳건한 카톨릭 도시였죠. 린다우나 이스네 같은 제국 도시들은 더 기묘합니다. 루터파가 대부분이긴 한데 카톨릭 예배도 같이 열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이상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속에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종교개혁 시대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몽테뉴는 같은 개신교라고 해도 교회를 다루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루터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는 틀렸지만 교회 건물이나 오르간, 심지어 일부 성상까지 죄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유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취빙글리파나 칼뱅파는 눈에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형상을 우상숭배로 봤기 때문에 제단이고 성상이고 보이는 족족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몽테뉴는 루터파 사람들이 취빙글리파를 가리켜 저 성상 파괴자들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 얼마나 깊은 신학적, 감정적 골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몽테뉴는 과연 이런 상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처럼 구경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종교적 분열의 본질이 대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그 혼돈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는 적극적인 탐구자였어요.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예배의식에 직접 참여하면서 책이 아닌 자신의 눈과 귀로 그 믿음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 대목에서 몽테뉴의 인류학자 같은 면모가 정말 돋보입니다. 그는 캠프텐에서 목격한 루터파 결혼식을 마치 연구 노트를 쓰듯이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카톨릭 의식에 평생 익숙했던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낯설고 흥미로웠을 겁니다. 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복잡한 예식 대신 목사가 신랑 신부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서로 손을 잡게 하는 아주 간소한 절차. 심지어 마지막에 키스도 없이 의식이 마무리되고 악단의 연주를 들으며 퇴장하는 모습까지. 그의 이 세밀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400여 년 전에 소박했던 루터파 의식이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몽테뉴가 직접 대화를 통해 파악한 신학적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같은 개신교 안에서의 다툼은 카톨릭에 대한 반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격렬했죠.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루터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기 칼뱅파의 성찬 의식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카톨릭 미사를 100번 듣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칼뱅파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랑 싸우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더 심했던 거죠. 이건 개신교도들 사이의 반목이 카톨릭에 대한 반감보다 더 깊었을 수도 있다는 종교개혁의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몽테뉴는 그냥 듣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핵심을 파고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 루터파 의사에게 묻죠. 츠빙글리파와 칼뱅파가 십자가상을 마구 파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 질문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논쟁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들어가는 질문이었고 곧이어 터져나올 신학적 대립의 극적인 순간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루터파 의사의 이 격정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십자가를 증오한다는 생각 자체를 악마의 것이라면서 이건 신성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이 격렬한 대답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루터파 사람들은 십자가 같은 전통적인 상징에 대해 여전히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다른 개신교 종파와 자신들 사이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구나. 몽테뉴는 바로 이 대화를 통해 개신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심오하고도 감정적인 균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자, 이제 몽테뉴의 여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치적 개념인 제국 도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몽테뉴가 방문했던 콘스탄츠나 린다우 같은 곳들이 바로 이 제국 도시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주변의 다른 영주나 주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집에 안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폐하께만 직접 충성합니다. 하는 사실상 독립적인 도시국가였던 거죠. 이런 독특한 자치권 덕분에 이 도시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고 고유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엄청난 상업적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콘스탄츠에서 이 제국 도시의 독립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겪습니다. 그의 하인이 안내인이랑 싸움이 붙어서 재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테뉴가 그곳 시장에게 제 하인들도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장이 아주 교묘한 법의 허점을 찌르는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거요? 당신 하인들을 일단 잠시 해고하세요. 그리고 증언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고용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일화는 외부 권위에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제국 도시 사람들의 자부심, 몽테뉴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만함과 함께 그들의 발달된 법률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플로린. 이 강력한 숫자 하나가 제국 도시의 부와 상업적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캠프텐이라는 도시의 리넨 상인 단 한 명의 1년 매출액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도 아니고 상인 한 명의 매출이요. 오늘날 가치로 정확히 바꾸기는 어렵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건 제국 도시들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를 넘어서 당시 유럽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독일에서의 여정이 끝날 무렵 몽테뉴는 자신의 여행 방식에 대해 곰곰이 되돌아보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은 여행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3가지 후회를 남기는데요. 이 후회 속에서 그의 실용적인 면모와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 하는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3가지 후회는 신기하게도 오늘날 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째, 개인 요리사를 데려와서 현지 요리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었던 아쉬움이죠. 둘째, 독일인 시종을 고용해서 언어의 장벽을 넘고 싶었다. 이건 겉만 핥는 관찰을 넘어서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던 그의 갈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가이드북 같은 여행 안내서를 미리 읽지 않았다는 후회입니다. 계획 없는 즉흥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3가지 후회는 그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이탈리아 여행에서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도전과 발견을 마주하게 될지 살짝 엿보게 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의 탐구는 이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다시 미셸 드 몽테뉴의 여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은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길 위에서 겪는 경험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냥 요즘 말로 관광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정해지는 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주치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했던 정말 끝없는 지적 탐험이었던 거죠. 이 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나는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해질녘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오늘의 목적지다. 와, 이 한마디에 몽테뉴라는 사람의 여행 철학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16세기 유럽에서 여행이라는 건 보통 목적이 아주 뚜렷했어요. 성지순례를 가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외교 임무를 띠고 가거나 다 그랬죠. 근데 몽테뉴는 여행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길을 잃을 걱정도 없다니 이건 앞으로 닥칠 모든 우연, 예상치 못한 모든 경험들을 2팔 벌려 환영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필터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세상을 관찰하고 배우겠다는 그의 태도가 이 문장 하나에 완벽하게 녹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몽테뉴가 바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바덴은 당시 치료 효과가 있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했던 카톨릭 도시였는데요. 그 시절 유럽에서 온천 도시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요양지 그 이상이었어요. 유럽 각지에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어울리는 최신 사교의 장이었던 셈이죠. 몽테뉴는 바로 이곳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 여행객으로 머물지 않고 아예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것처럼 그들의 삶과 관습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몽테뉴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건 바로 그 온천수 자체였습니다. 그는 마치 현대의 과학자처럼 자기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 물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먼저 코로 냄새를 맡아보니 유황 냄새가 나는구나. 혀로 맛을 보니 대운물처럼 밍밍하고 부드럽네.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섬유질 같은 게 떠다니고 다른 온천수처럼 탄산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지는 않는구나. 이렇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유럽의 다른 온천수들을 머릿속으로 전부 끄집어내서 이 바덴의 물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그 차이점과 효능이 뭘지 추측해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몽테뉴의 지식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몽테뉴가 이 온천을 즐기는 방식이 또 아주 독특해요. 현지 사람들 하는 걸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지 관습을 보면요. 하루에 2-3번씩 그것도 엄청 오래 목욕을 해요. 심지어 탕 안에서 밥도 먹고 부항 뜨고 피를 뽑는 사혈 같은 의료 행위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정작 물을 마시는 건 설사약을 먹고 나서 한두 잔 마시는 게 전부였대요. 그런데 몽테뉴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을 만들었죠. 매일 아침 빈속에 온천수를 9잔이나 마셔서 몸속부터 다스리고 목욕은 이틀에 한 번, 딱 1시간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아마 현지 사람들 눈에는 이 프랑스 귀족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몽테뉴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했고 그 결과 건강, 식욕, 잠까지 모든 게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아주 만족스럽게 써놨습니다. 이게 바로 몽테뉴죠. 남의 시선이나 관습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관찰과 판단을 더 믿었던 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흥미롭게 봐야 할 점은 당시 목욕시설이 그냥 몸 씻는 위생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적인 휴식과 사교를 위한 공간으로도 기능했다는 거죠. 특히 개인 목욕탕은요, 무슨 우아하게 장식된 작은 방 같았다고 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유리창에 그림이 그려진 벽, 깨끗한 바닥은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책을 읽거나 카드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대요. 그리고 원할 때마다 탕에 물을 싹 빼고 깨끗한 온천수를 새로 채울 수 있었다는 점. 이건 위생과 쾌적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섬세하고 품위 있는 시설들은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몸을 드러내는 걸 꺼리고 좀 더 신중했던 귀부인들한테 특히나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이걸 보면 16세기에도 벌써 프라이버시라던가 개인적인 안락함에 대한 개념이 꽤 발달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의 날카로운 관철은 이제 바덴의 사회적인 관습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는 여성들이 쓰고 다니는 독특한 모양의 보니 스타일 같은 패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죠. 예를 들면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장난으로 여성의 보닛을 휙 벗기는 행동이 그렇게 큰 무례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건 당시의 남녀 관계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서가 되죠. 또 인사를 할 때도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예법이었대요. 반면에 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냥 가볍게 고개만 숙이면 대부분은 못 본 척하고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들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나 격식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몽테뉴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관습들 속에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가치관을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몽테뉴는 온천이라는 열린 사교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면서 책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수줍합니다. 앙들로 영주가 들려준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주는요, 자신의 동생이 악명 높은 알바 공작에게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 그 순간 수염과 눈썹의 절반이 하얗게 새어버렸다는 믿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이 충격적인 일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픈 가족사를 넘어서 종교 전쟁으로 피로 물들었던 당시의 끔찍한 정치적 격변이 한 개인의 삶과 심지어 육체에까지 얼마나 깊고 무서운 상처를 남겼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몽테뉴 일행은 바덴을 떠나서 신석 로마 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풍경과 문화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여정은 이렇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훨씬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관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라인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스위스 문화권을 벗어나 독일 문화권으로 들어서는 그 길목에서 몽테뉴는 과연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몽테뉴의 관찰력은요, 거대한 문화적 차이 같은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감각적인 세부 사항까지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르미르몽이라는 곳 근처의 특정 지역을 지나갈 때였어요. 그는 말발굽이 땅에 닿을 때마다 땅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혹은 주변에서 누군가 둥둥 북을 치는 것처럼 아주 크게 울리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행객이었다면 좀 시끄럽네 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미묘한 소리의 차이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거죠. 이것만 봐도 그의 관찰이 얼마나 미시적이고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동시에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 그가 가졌던 끝없는 호기심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몽테뉴가 여행 중에 느꼈던 어떤 핵심적인 좌절감 같은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바덴에 머무는 닷새 동안 만나는 현지인들마다 붙잡고 여기에 볼만한 게 뭐 없소? 하고 샅샅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인 이 석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중요한 유적을 발견하고는 현지 사람들이 자기 길 바로 곁에 있는 이런 역사적인 가치에 얼마나 무관심한지에 대해 굉장히 놀랍니다. 이건 여행자가 현지인을 통해서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뭐랄까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이야기죠. 인간 사회에 대한 세밀한 관찰만큼이나 몽테뉴는 자연이 보여주는 그 원초적인 힘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샤프하우젠에서 목격한 라인 폭포의 장엄한 광경이 바로 그 증거죠. 그는 강물이 창 2자루 길이 정도 되는 거대한 바위 위로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물보라와 그야말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을 책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력 때문에 모든 배의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을 겁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도시 콘스탄츠에 도착하면서 몽테뉴는 아주 뚜렷한 문화적 전환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막 지나온 스위스의 자유로운 도시 국가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의 질서와 기술 그리고 사회 구조가 그의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그의 관찰은 두 문화권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몽테뉴는 콘스탄스에서 진행되던 아주 야심찬 공학 프로젝트를 보고 완전히 매료됩니다. 무려 15개의 거대한 나무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라인강의 물을 50피트, 그러니까 대략 15m 이상 높이로 끌어올려서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장대한 시설이었는데요. 이건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었죠. 그의 호기심은 단순히 그 규모에 감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공사를 총지휘한 기술자가 보수로 5,700 플로린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기록해뒀어요. 이건 그 당시 사회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국경을 넘자마자 몽테뉴가 건축물의 양식과 규모에서 극적인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평등한 시민사회를 이루고 있던 스위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웅장한 귀족 저택들이 제국의 도시인 콘스탄츠에서는 아주 흔하게 보였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집들조차도 그가 막 떠나온 고국 프랑스의 집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두 지역의 부가 쌓이는 방식, 사회 계층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차이를 눈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몽테뉴의 지적인 호기심은 그 지역의 독특한 법률 관습에도 닿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용한 현지 안내인이 어떤 분쟁에 휘말렸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적 절차를 접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몽테뉴의 하인이 자기 주인인 몽테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면요. 일단 법적으로 그 하인을 해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증언이 다 끝난 뒤에 다시 고용하는 식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이걸 보고 이상한 관습이네 하고 그냥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미묘한 법적 해석이 담겨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규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 했던 그의 지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독일의 일상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특히 몽테뉴가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여관의 시설과 음식 문화에 대한 그의 상세한 관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기록은 마치 타임캡슐 같아요. 이걸 읽다 보면 16세기 독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몽테뉴는 독일 여관에 대해서 칭찬과 비판을 아주 객관적으로 섞어서 묘사합니다. 풍부한 철제 장식이나 웅장한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감탄하게 만든 건 바로 도자기로 만든 난로, 카헤로펜이었어요. 이 난로가 뿜어내는 부드럽고 균일한 온기는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공용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개인 침실은 커튼도 없고 벽난로도 없이 초라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할 만큼 침대가 높은 건 좀 불편했지만 그 위를 덮은 가볍고 따뜻한 깃털 이불은 정말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물 마시는 잔은 은으로 된 걸 흔하게 쓰면서도 정작 음식을 담는 접시는 깨끗한 나무로 된 걸 쓰는 문화였어요. 이걸 보면서 몽테뉴는 실용성과 과시욕이 공존하는 독일 문화의 한 단면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몽테뉴가 프랑스랑 독일 여관의 식사 문화를 비교 분석해 놓은 대목이 있는데 이게 또 아주 재미있어요. 우선 와인. 독일에서는 와인에 절대 물을 타지 않는데요. 이게 뭔가 순수함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였나 봐요. 서비스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하인 여러 명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에서는 딱 한 명에서 여러 손님을 정말 효율적으로 다 챙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접시 치우는 방식도 신기해요. 각자 먹은 접시를 한 군데 있는 바구니에 직접 넣어서 치우고 고기 요리 같은 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와서 철제 받침대에 이렇게 착착 쌓아두고 먹는 식이었대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식사를 정말 여유롭게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하더라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느긋하게 먹는 방식이 막 급하게 먹어치우는 프랑스식보다 훨씬 건강에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몽테뉴의 미식가적인 호기심은 독일의 독특한 요리들을 하나하나 맛보고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과일은 마르멜로와 사과로 만든 수프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또 별미로 여겨지던 가재 요리, 그리고 기름진 구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함께 나오는 달콤하게 조리된 자두와 배 같은 것들은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의 조화를 보여주었죠. 회향이나 캐러웨이 씨앗을 넣어서 독특한 향을 낸 빵 역시 그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일부러 갈증을 유발하는 향신료와 소금빵을 또 내놓는 문화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거죠. 몽테뉴는 이걸 아주 흥미로운 상업적 관습으로 봤을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몽테뉴의 자기 성찰의 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감탄하게 된 이 외국의 관습과 문화를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왜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고 아쉬워하죠. 특히 현지의 독특한 요리법들을 배워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 요리사를 한 명 데려오지 않은 것을 아주 크게 후회합니다. 이건 그의 여행이 단순한 눈요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내 몸으로 익히려는 아주 적극적인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몽테뉴 자신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지만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휩쓸고 간 독일의 루터파 도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과 교리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의 심오한 지적 호기심과 관용적인 태도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지점이죠. 그는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내부에도 아주 미묘하고 때로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마저 존재하는 여러 분파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특히 종교적인 그림이나 조각상, 즉 성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주 극명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그가 겪었던 튜빙글리파나 칼뱅파는 교회의 모든 성상과 장식품을 저건 우상이다 라며 아주 악의적으로 때려 부셨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루터파는 생각이 달랐어요. 성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만 반대할 뿐 그를 모르는 신자들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용납했습니다. 심지어 루터파는 성상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칼뱅파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뚜렷하게 선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루터파의 결혼식 절차를 마치 현대의 인류학자처럼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단계, 목사가 신랑 신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인다. 2단계, 두 사람에게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지시한다. 3단계, 목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부부는 키스 없이 신성한 서약의 의미로 서로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예식은 아주 간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화려한 카톨릭 예식에 익숙했던 그의 눈에 이 간결하고 소박한 의식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처럼 달라진 종교 의례를 보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화가 몽테뉴가 발견한 개신교 여러 분파들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신학적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몽테뉴가 만난 한 루터파 의사에게 누군가 물었던 모양이에요. 당신들도 칼뱅파처럼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증오하시오? 이 질문에 의사는 격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기쁨과 영광의 상징인 십자가를 증오하다니 그런 생각이야말로 악마의 것이라고요. 심지어 그는 차라리 카톨릭 미사를 100번 듣는 한이 있어도 칼뱅파의 성찬식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종교개혁 진영 내부의 분열과 적대감이 그들이 싸우던 카톨릭과의 갈등 못지않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그의 여행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가 곧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이어지던 그 끔찍한 시대에 몽테뉴는 비난하고 단죄하는 대신 끈기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땅 위를 이동하는 지리적인 여정이 아니라 타인과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지성의 여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이 태도, 즉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끝없이 이해하려는 그 자세는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몽테뉴는 이제 익숙했던 스위스를 뒤로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에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첫 목적지인 콘스탄츠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는 프랑스와는 모든 것이 다른 새로운 질서와 풍경을 마주하게 되죠. 지금부터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감탄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몽테뉴의 시선을 강탈한 건 다름 아닌 집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저택도 아니고 그냥 시골의 평범한 집들인데도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는 일기에 독일 집들은 프랑스에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적었어요. 특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리창을 보고는 정말 감탄에 금치 못했죠. 굳이 흠을 하나 잡자면 슬레이트 지붕이 없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이건 그냥 집이 좋네 하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두 지역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였던 셈이죠. 자,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몽테뉴가 그냥 책상에 앉아있던 철학자가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관찰가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콘스탄츠에서 그는 당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장을 목격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라인강 바로 옆에 거대한 건물이 하나 서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 12개가 넘는 거대한 나무 바퀴들이 마치 거인의 심장처럼 쿵쿵 쉬지 않고 돌면서 강물을 나무 탑 위로 퍼 올리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로 이번엔 철로 만든 바퀴들이 그 물을 한층 더 위로 무려 15m 높이까지 쏘아 올립니다. 요즘 아파트로 치면 5층 높이쯤 되는 거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간 물은 인공수로를 따라 도시 전체로 흘러들어가면서 여러 물레방아를 돌리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16세기의 이런 공학적인 경이로움을 직접 본 몽테뉴의 그 놀라움이 그래서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독일 땅에 대한 첫인상이 건축과 기술에 대한 감탄이었다면 처음 묵게 된 여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하인과 현재 안내인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몽테뉴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일인의 기질을 야만적일 정도의 오만함과 독립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사건이 재판관에게 넘어갔을 때입니다. 현지 법률가가 조언하기를 하인들이 증언을 하려면 몽테뉴가 그들을 일단 해고해야만 법적으로 증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증언이 끝나면 바로 다시 고용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교묘한 해결책은 몽테뉴에게 이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의 독특함을 처음으로 맛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몽테뉴가 발견한 또 하나의 기이한 관습은 바로 명예로운 자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독일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려면 그 사람의 왼편에 앉아야 했습니다. 오른쪽에 앉는 건 오히려 모욕으로 여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오른쪽을 비워두어서 언제든지 칼을 뽑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 작은 식사예절 하나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긴장감, 그리고 개인이 자리 몸을 지키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몽테뉴의 시선을 따라서 16세기 독일 여관의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푹신한 깃털 이불의 감촉부터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독특한 맛까지
그의 세심한 기록은 우리를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당시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안내합니다. 긴 여행의 피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잠자리 아닐까요? 몽테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여행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침구라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양반이라 잠자리는 늘 불만이었는데 놀랍게도 독일에서 그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이란 바로 깃털 이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몽테뉴에게는 이건 거의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던 거죠. 그는 독일 침대에서 만난 이 깃털 이불에 대해 정말 극찬을 쏟아냅니다. 몸을 누르면 마치 구름처럼 푹신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는데 또 놀랍도록 따뜻했기 때문이죠. 이 단순한 사치품 하나가 까다로운 여행자의 가장 큰 불만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고 몽테뉴에게는 여행의 질을 통째로 바꿔놓은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독일의 식탁은 몽테뉴에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의 장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마르멜로나 사과 같은 과일로 만든 달콤한 수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메인 요리인 고기에는 익힌 자두나 배를 곁들여서 단맛과 짠맛이 아주 독특하게 어우러지죠. 생선은 또 어찌나 풍부하고 맛이 좋은지 고기 요리와 함께 당당하게 식탁의 한자리를 차지합니다. 빵에서는 회향에 톡 쏘는 향이 느껴지고요. 음식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고 음식이 나오는 순서도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번쩍이는 은으로 만든 잔은 흔하게 쓰면서도 정작 음식은 일부러 잘 닦인 나무 접시에 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들의 방식, 그들만의 관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몽테뉴의 최종 평가는 어땠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독일 여관을 프랑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선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많거나 침구가 편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곳의 질서, 청결함,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방식 전반이 더 뛰어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 증거로 와인에 꼭 물을 타서 마시던 프랑스 귀족의 습관을 버리고 현지인들처럼 순수한 와인을 그대로 마시기 시작할 정도였죠. 이것은 그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몽테뉴의 여정은 음식과 잠자리 같은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바로 종교개혁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유럽을 둘로 쪼개고 있던 이 거대한 사건을 그저 책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직접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분열된 기독교 세계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직접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몽테뉴가 마주한 종교적 풍경이 왜 그렇게 복잡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제국 자유도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도시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긴 했지만 마치 독립된 작은 나라처럼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은 바로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였습니다. 도시 주민들의 신념에 따라서 카톨릭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루터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이 때문에 독일 땅은 마치 종교의 조각보처럼 바로 옆 도시인데도 신앙이 다른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된 겁니다. 몽테뉴는 이내 종교개혁이 그냥 하나의 통일된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루터파 학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개혁 진영 내부의 갈등이 카톨릭과의 갈등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슬라이드가 그 분열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핵심 쟁점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루터파는 카이뱅파나 튜빙글리파 같은 다른 개혁가들이 성찬식에서 예수의 존재를 너무 상징적으로만 해석한다고 비판했어요. 또 그들이 교회 안의 성상들을 파괴하는 걸 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까지 비난했죠. 루터파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의 신성이 어디에나 있다면 그의 몸 또한 어디에나 존재해야 한다. 몽테뉴는 같은 개신교도들 사이에 이 깊은 적대감을 직접 들으면서 종교 분열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그 실체를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몽테뉴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루터파 신학자에게 십자가 형상을 미워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이 형상을 내가 어찌 무신론자처럼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야말로 악마의 것이다. 이 한마디는 몽테뉴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루터파의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성상을 우상이라며 파괴하는 급진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이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결코 획일적이지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캠텐이라는 도시에서 몽테뉴는 루터교식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기회를 얻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카톨릭 의식과는 정말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목사는 제단을 등지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마주보고 섭니다. 신부는 머리를 푼 소박한 모습으로, 신랑은 칼을 찬 채로 입장하죠. 목사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무언가 말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한 뒤 책의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손을 잡게 합니다. 화려한 서약이나 키스 같은 건 없어요. 예식이 끝나자 악단이 나타나서 신혼부부를 집까지 아주 즐겁게 호위합니다. 이 간결하고 소박한 의식은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몽테뉴에게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몽테뉴의 시선은 종교나 정치 같은 좀 거대한 주제를 잠시 떠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다른 여행자라면 아마 무심코 지나쳤을 그런 일상의 풍경들 속에서 그는 그 시대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죠. 그의 관찰자의 수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여행 일지는 마치 16세기 독일의 스냅사진 앨범 같아요. 여성들은 털로 만든 예쁜 모자를 쓰고 빨간색이나 흰색 부츠를 신어서 멋을 냈습니다. 반겐이라는 도시는 아주 날카로운 낫으로 유명했고, 캠프텐이라는 곳은 고급 리넨 거래로 번성했죠. 저녁 식탁에는 흰토끼 요리가 오르기도 하고, 길가에는 병든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청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광택을 낸 소나무로 만든 가구들과 우아한 반달 모양의 아치형 천장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런 작고 사소한 조각들이 모여서 역사책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당시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그려주는 겁니다. 이스니 근처의 한 수도원, 그 어둡고 서늘한 지하실에서 몽테뉴는 시간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발견을 합니다. 먼지 쌓인 통들 사이에서 우연히 로마 시대 기둥의 파편을 발견한 거죠. 그는 등불을 가까이 대고 거기에 새겨진 라틴어 비문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갑니다. 놀랍게도 그 비문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400년 전 로마 황제들이 바로 이 지역의 도로와 다리를 보수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순간 몽테뉴의 여정은 16세기를 넘어서 고대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고학에 대한 깊은 열정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죠. 모든 여행의 끝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독일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몽테뉴 역시 자신의 여행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그는 여기서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또 인간적인 성찰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무엇을 보았다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몽테뉴의 이 세 가지 후회는 오늘날의 우리 여행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째, 프랑스인 요리사를 데려와서 현지 요리를 배우게 하지 못한 점. 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막는 걸 넘어서 그 비법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둘째, 독일인 시종을 고용해서 진짜 현지인의 시각을 얻지 못한 점. 그는 고용된 안내인의 정해진 설명을 넘어서 그들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모그라피아 같은 당내의 여행 안내서를 미리 읽어서 공부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후회들은 그가 얼마나 표면적인 관광을 넘어서 한 문화의 속살까지 깊이 경험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이 있는 여행에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몽테뉴는 예산에 대한 기록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지 독일 지역에서 여행자 한 명과 말 한 마리가 하루를 보내는 데 드는 최소 경비는 태양의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금화로 최소 1크라운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매 끼니마다 나오는 그 풍성한 음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테뉴의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서 그의 여정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16세기의 이 위대한 관찰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여행한다면 그의 일기장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될까요? 우리의 스마트폰, 우리의 정치, 우리의 식탁에서 그는 어떤 모순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비추어 보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